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엇갈렸지만 페이스북 등 기술주들의 실적 호조가 증시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전날 장마감 후 실적을 공개했던 페이스북이 호조세를 보인 것이 시장 심리를 살려준 가운데 개장 전 제너럴모터스와 다우케미칼이 양호한 실적을 내놓으며 분위기를 띄웠지만 대표 건설사들이 부진한 실적을 내놓은 것이 이를 상쇄시켰습니다.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경기 부양과 함께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S&P 500 지수는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26% 올랐고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09%, 0.71%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 기업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중국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된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24일 발표된 중국의 7월 제조업 PMI 속보치가 전망치를 하회하며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목표치인 7.5%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됐고 영국의 2분기 GDP 예비치가 전분기 대비 0.6% 늘어나며 시장 전망에 부합했지만 시장 분위기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영국은 0.49% 내렸고 프랑스와 독일 증시도 각각 0.17%, 0.96%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전 주보다 7,000건 늘어난 34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가의 전망치 34만 건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7월에는 통상적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공장기계 재정비에 진행하고 학교에선 정규 학기 종료와 맞물려 일시적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날 발표된 6월 내구재 주문은 항공기 예약 증가에 힘입어 4.2% 오르며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시장 지를 웃도는 지난달 내구재 주문 결과는 올 초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뒤 개선 속도를 내고 있는 제조업 주요 지표들의 최근 흐름과 일치합니다. 전일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페이스북의 2분기 순이익은 3억 3천만 달러, 주당 1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1억 5,700만 달러, 주당 8센트 순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특히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조정 순이익은 주당 19센트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인 주당 14센트를 상회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도 18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1억 8천만 달러보다 53%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에 힘입어 페이스북의 주가는 전일 대비 29.61% 급등했습니다. 미국 주택 경기가 확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지난 분기 중 미국 대표 건설업체들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주택 판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경기 호황에 따른 비용 증가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일부 수주 물량 감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폴트그룹의 지난 2분기 순이익은 3,640만 달러, 주당 9센트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DR-호튼도 지난 3분기 순이익 1억 4,600만 달러, 주당 42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급감했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미국의 모기지 대출 연체율이 최근 다시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기지 서비스 업체인 렌더 프로세싱 서비스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모기지 연체율은 지난 6월 기준으로 6.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앞선 5월의 6.1%보다 10%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지난 2월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모기지 대출 가운데 480만 건이 연체 상태 또는 압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모기지 연체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통계는 미 정부의 모기지 융자 재조정 프로그램 지원 대상 가운데 46%가 여전히 채무 불이행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과 맞물려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개발개간 김보람입니다. 장중에 출렁이던 뉴욕 증시는 결국 소폭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표는 전일과 마찬가지로 양호한 성적을 내놨는데요. 6월 내구재 주문이 석 달째 증가했고요.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가 예상보다는 많이 늘었지만 추세를 본다면 아직 나쁘지는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스닥 지수가 0.7% 이상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내놨는데요. 페이스북이 깜짝 실적을 공개하면서
30% 가까이 급등한 영향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도 지표는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결국 대체로 하락 마무리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글로벌 증시 자세한 내용들 다뤄드리겠습니다. 굿모닝 개박 예감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 장중에 하락폭이 있었다가 결국에는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어떠한 재료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좀 있었던 그런 증시였지만, 우선은 페이스북의 실적, 그리고 페이스북 외에 다른 기술주들의 실적 호조가 나와주면서 상승세로 좀 마감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날보다 한 13.37포인트, 0.09% 오르면서 15,555.6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우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4.31포인트, 0.26% 상승하면서 1,690.25포인트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사흘 만에 좀 반등한 모습이 좀 나타내 주었고요. 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25.59포인트, 0.71%. 말씀드렸듯이 기술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바로 나스닥 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3,605.1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어제 같은 경우에 기업 실적도 좀 엇갈리게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좀 혼조세를 보였다가 그 다음에 좀 막판에 좀 상승세가 나스닥 지수의 했던 부분이 먼저 나와주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로 좀 마감을 한 그런 좀 장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보다 조금 늘었다고 하고요. 내구재 주문은 석 달째 증가세라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경제지표는 좀 엇갈렸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내구재 주문은 좀 호조로 보였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 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에 그냥 청구 건수를 보더라도 그 전주보다 한 7천 건 늘어나면서 34만 3천 건을 좀 기록했습니다. 원래 예상치가 34만 건이라고 좀 예상했었는데, 이것보다도 오히려 더 늘어나는 수준이 나타난 수치로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좀 증가한 부분을 좀 본다고 한다면, 7월 같은 경우에 자동차 업체들이 공장기계 재정비를 지금 진행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미국에 있는 특히 고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 정규학기 종료가 끝나주면서 일시적으로 직원을 해고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그런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항공기 예약 증가에 힘입어서 시장 전망치보다 좀 상이한 모습 나타냈다 볼 수 있겠고요. 이 내구재라는 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내구재라는 것은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내구재라고 하고, 이런 부분을 좀 주문한 수치가 어제 바로 내구재 주문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6월에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4.2% 올랐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보다도 오히려 2.3% 상승을 시장 전망치가 2.3%였는데 이것보다 더 웃도는 수치를 보여주면서 내구재 주문 쪽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조업 주요 지표들의 최근이 좀 수치가 좀 좋은데,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최근의 제조업의 그런 주요 지표들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적도 좋았습니다. 페이스북이 30% 가까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실적은 전일 장 마감 이후에 공개가 됐었죠. 네, 페이스북이 전일 대비해서 3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 상승세를 크게 주도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페이스북의 2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같은 기간 대비해서 65%까지 늘어난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페이스북의 그냥 광고 효과나 다른 여러 가지 부가적인 부분이 그런 상승세를 실적에 대한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페이스북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상승세를 이긴다고 한다면 최근에 페이스북처럼 최근에 상장한 그런 기업들의 주가도 약간 불안감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페이스북이 먼저 신호탄을 날리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조업 위축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중국 정부가 마침내 소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에 부과하던 세금을 면제하고 수출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며 민간 자본의 철도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 그 핵심인데요. 그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번 경기 부양책을 계기로 규모는 작아도 성장을 촉진할 조치들이 잇따라 나올 수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시간에 바로 다뤘습니다. 중국의 HSBC 제조업 PMI를 이 시간에 처음으로 다루면서 앞으로 중국에서 어떤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제스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이사님께서 전망을 해주셨었는데요. 어제 부진한 제조업 지수 우려에 중국 정부가 발빠른 미니 부양책을 바로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리커창 총리가 유연하다라는 그 제스처를 시장에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이제 HSBC PMI 지표 47.7로 7월 예비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그 경기가 급속도로 하강하려는 이런 우려를 중국 정부가 어떻게 추이할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다뤄봤는데요. 미니 부양책을 바로 꺼내놨습니다. 특히 이제 작은 기업들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됐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월 1일부터 월 매출 2만 위안, 우리나라 하나로 환산하면 월 매출 규모가 365만 원 이하의 중국의 작은 기업들에게 영업세와 부가가치세,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증치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600만 개가 해당이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기업들의 세수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원자재를 수출하는 수출기업의 수출 검사비도 면제해 주겠다라고 했고, 행정 그 처리 절차도 간소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신장이나 구의저 구성 등 중국의 전체 그 지역으로 봐도 좀 낙후한 지역에는 철도를 개발하는 부분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역시 리커창 총리가 현재 가져가는 균형 성장과 구조조정 노력, 이런 부분이 이번 미니 부양책에도 함께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유연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한 미니 부양책을 내놨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리스크 부담을 상당폭 가실 수 있는 기대감도 함께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커창 총리 생각보다 유연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미니 부양책에 대한 외부의 평가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외부에서도 이렇게 빨리
그 중국 정부가 조치를 내놓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봤었는데요. 이보다 이제 예상보다 좀 빠르게 그 신속하게 움직인 점에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이 향후 경기 부진세가 이어지더라도 이번 중국의 신속한 대응을 앞으로도 예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점수를 좀 후하게 줬고요. 파이낸셜 타임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도 전임 지도부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는 기조를 가져갔지만 그 성격은 달리하는 새로운 지도부지만 진일보한 신속한 조치로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의 루팅 이코노미스트는 규모는 작지만 특히 이제 작은 기업들을 헤아린 측면에서 보면 그 효과는 크다라고 그 점수를 좀 줬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3분기나 4분기 GDP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부양 기대감 이런 부분을 투자자들이 좀 기대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 일부 시각으로는 아직까지는 인민은행의 예금금리 자유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라는 시각이 나오던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내부 쪽이고요. 예. 중국 내부에서도 예금금리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앵커께서 중국이 하반기 경기 중에 골칫거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리스크 부담이 큰 것만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리스크 부담을 점점 현재 내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주말 인민은행이 대출금리 하한선을 철폐한 바가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6%, 여기 이제 70% 수준에서만 대출의 금리를 허용을 했는데요. 이 수치는 이제 4.2%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으로도 자율화를 시켜주는 용인을 해줬는데요. 예금금리는 현재 3%, 상한은 3.3%입니다. 그래서 시중은행과 민간은행은 3.3% 수준의 예금금리를 현재 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 인민은행 부총재였던 우 샤오링 위원이 당분간 예금금리는 2년 동안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출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형 기업이나 국영 기업, 이른바 프라임 레이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에게는 다소 대출 금리를 내려줄 여력이 있겠지만 작은 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추가적으로 대출 금리를 낮춰주면서까지 대출을 일으켜줄 여지는 없을 것으로 봐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리커노믹스가 바로 미니 부양책을 내놨다는 점이 이런 부분을 좀 상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 인민은행 부총재인 역임했던 우 샤오링은 이렇게 예금금리 자율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자신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는 부분은 은행 간 경쟁은 피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인민은행의 기조 자체이지 않겠느냐라고 자신의 시각을 피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예금금리 자율화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반기 때 그 지준율 인하 카드나 금리 인하 카드가 한 번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중국에 투자하는 펀드 투자자나 현지 투자자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프랑스 투자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럴이 중국의 경착륙 파급 시에 가장 영향이 큰 국가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중국을 좀 많이 할애해서 네. 이슈를 좀 다뤄드리는데, 역시 이제 그 중국과의 교육 규모가 우리도 많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시간을 좀 할애를 해드리는데요. 프랑스의 투자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이 중국 경제가 만약에 경착륙 6%까지 떨어질 경우 그 파급 영향이 큰 부정적 영향이 큰 국가들을 나열을 했는데요. 가장 부정적 영향이 큰 나라로 타이완, 대만을 들었습니다. GDP가 일시적으로 4%포인트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소시에테 제네랄이 그 조사한 조사 보고서의 배경으로는 중국의 수출 비중이 큰 국가들을 일단 가장 부정적 영향이 많을 것으로 일단 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만에 이어서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중국이 경착륙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에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경착륙이 나올 경우에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대만에 이어서 GDP의 2.5%포인트가 하락할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호주가 그 순번이 되어 있는데요. GDP의 마이너스 1.2%포인트가 낮아질 부정적 영향으로 봤고, 일본이 마이너스 0.6%, 유로존이 마이너스 0.1%로 유로존은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보고서에서는 원자재 수출이 많은 국가와 기계류 수출이 수출 비중이 많은 국가들을 꼽았는데요. 원자재 수출은 이제 석탄이나 철광석 등 호주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브라질이나 남아공도 일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기계류는 이제 대만과 우리나라, 일본이 이제 수출 비중이 다소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소시에테 제네랄은 해당국의 수출 비중뿐만 아니라 투자나 소비 부분에서도 이런 그 영향이 내수 경기의 파급을 부정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인 부분이 특이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한편 유럽 쪽에서 나왔던 경제 지표들은 양호했습니다. 영국의 2분기 GDP가 발표됐는데 0.6% 성장세더라고요. 1분기 0.3% 성장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플러스권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영국은 이제 완연하게 좀 돌아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반기 때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이 중국의 경착륙 우려. 네. 그렇지만 이제 미니 부양책을 빨리빨리 내놓는 것을 보면 리스크 부담이 많이 줄었고요. 예. 그 다음이 이제 그 일본 쪽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G20 회담 이제 9월 정도에 현재 또 예견이 돼 있는데요. 10월까지 이 소비세 인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만약에 소비세 인상을 불허할 경우에는 아베노믹스가 역풍을 맞을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부담은 아베노믹스가 오히려 더 이제는 좀 부각이 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자민당이 승리한 이후에도 일본 증시가 주춤거리는 모양새가 어제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영국 이슈로 돌아와서요. 2분기 경제 성장률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0.6% 전분기 대비 올라섰는데요. 1분기 때 0.3% 플러스 성장을 한 이후에 두 분기 연속 현재 안정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예상치도 0.6%를 예상을 했는데 이에 부합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이 올라간 것은 어제도 저희가 이제 주택시장 지표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택시장이 온기가 살아나고 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안정적으로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왕세손비인 케이트 미들턴이 아들 조지를 순산하면서 향후 경제의 파급 효과도 긍정적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소매센터에서 추산하는 부분은 그 왕세손비의 아들 출산으로 인해서 유통업계나 식품업계, 또한 주류업계나 유아용품, 그다음에 책이라든지 기념품 업계도 매출이 덩달아 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그 아기 탄생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2억 3,400만 파운드, 하나로 환산하면 4천억 원 이상이 돈이 좀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에서는 이를 베이비 효과를 거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베이비노믹스라고 신조어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영국이 이렇게 1, 2분기 안정적인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지만 IMF는 여전히 영국 경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기존의 1.0%에서 0.7%로
하향 추세를 가져갔는데요. 아직까지 하반기 때 이를 바꾸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메르츠방크 독일에서도 영국 경제 성장률이 하반기에 조금 주춤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IMF가 22에 지금보다 더 경기 부양 카드를 적극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하던데 이 내용 마지막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 증시가 조금 내렸는데요. 예. 독일의 IF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잘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유럽 증시가 오늘 새벽에 좀 떨어진 부분은 역시 IMF가 유로존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 코멘트가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럽 중앙은행에 조금 더 정책적인 기조에서 완화책, 부양책을 좀 더 내놓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 행해졌던 LTRO 프로그램, 이 3년 만기 대출 프로그램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카드를 좀 꺼내들 것을 요구를 했고요. 올해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을 IMF는 기존의 마이너스 0.6% 경기 수축세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그 수치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독일과 프랑스는 어느 정도 현재 몸을 추스리거나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여전히 하반기에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어제 이제 7월 유로존의 제조 PMI가 50.1을 기록하면서 경기 확장 기준 50을 2년 만에 넘어섰지만 여전히 IMF는 하반기 때 리스크 요인을 잘 ECB가 이를 다독거리고 추가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행할 것을 이제 요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존 17개국의 일부 국가들, 특히 이제 그리스와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런 재정 불량 국가들이 여기 망라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국가들이 긴축이행과 공공재정의 정상화 과정으로 전체 유로존의 GDP의 마이너스 1.25%포인트가 떨어뜨리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 덧붙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 바로 함께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수의 차트 흐름 분석해드리고요.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 세워드립니다. 차트 미인주까지 발굴해서 대응 전략 함께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난 한 주간 국내 증시 흐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답답했던 박스권 움직임에서 그래도 1900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장에서도 크게 밀리지는 않았었고요. 1909포인트 정도 마무리가 됐었네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 조금 1870포인트 부분에서 조금 장마전선과 같은 행보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 부분을 탈출하게 되면서 1900포인트까지 현재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게 되면서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다음 주를 한번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봉상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주봉상 차트를 봤을 때 182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 사이의 흐름으로 좀 대응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아무래도 주봉 흐름을 봤을 때 1900포인트에서 위쪽으로
일단은 120주선이 있는 1940포인트까지 좁은 박스권으로 좀 상향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뭐 1900포인트를 딱 지킬 것인가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주봉 차트로 봤을 땐 1900포인트가 되겠지만 1890포인트까지의 어떤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주봉상 1900포인트에서 1940포인트로 조금은 상향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일봉 차트로 한번 돌아와 보게 된다면 일단 1900포인트에서 나와야 되었던 그 단기적인 눌림목이 제가 보기엔 1870포인트 전후에서 좀 이미 나온 것이 아닌가 좀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1900포인트였던 지지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일단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 부분에서 1880에서 1870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에 조금 대비를 하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쪽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1930포인트에서 1940포인트 구간 사이에 일단 단기적인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에 대한 염두도 좀 하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기술적으로 봤을 때 1930포인트에서 1940포인트까지의 추가적인 반등은 좀 열어두시되 단기적으로 끝날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저항 구간을 1930에서 1940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주봉 차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1890포인트 전후에까지 어떤 흔들림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이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중요 지수 라인을 한번 짚어보게 된다면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1890 그리고 위쪽으로 봤을 때는 1940까지의 반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890과 그리고 1940을 다음 주 중요 지수 라인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차적으로 지난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가 1870에서 나왔던 눌림목이 현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1840포인트와 그리고 540포인트와 545포인트 사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코스피처럼 눌림목 위에 상승을 줄지 아니면 여기서 상승이 아주 주춤할지는 다음 주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봉 차트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540포인트에서 560포인트 사이의 어떤 흐름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어쨌든 1차적으로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세가 좀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주봉 차트상 540포인트에서 560포인트 사이의 주봉상 지수 밴드를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차적으로는 그 현재 눌림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540포인트에서 545포인트 사이에 눌림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뭐 IT 부분들도 좀 그 약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눌림목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535포인트 한번 조정 구간을 제시를 해보고 싶고요. 하지만 조정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일봉 차트에서는 우선 555포인트를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중요 지수 라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535포인트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555포인트까지의 추가 반등 여지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535포인트와 555포인트를 중요 지수 라인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코스피는 다음 주 지수 밴드를 1900에서 1940으로 설정해 주시면서 조정 시더라도 1890 주요 지지 라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닥은 540에서 545 라인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흐름이 좋았던 종목, 안 좋았던 종목 살펴볼 텐데요. 먼저 9차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9차트 종목 같은 경우 이번 주도 5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 9종목 같은 경우는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 송원산업, 캠시스, 리드코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배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5종목인데요. 삼화전기, 경인양행, CJCGV, 영업무역, 그리고 코리아서키트 이렇게 5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9종목부터 차례대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레고캠부터 좀 볼 건데 레고캠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자,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그 12,000원 부근에서 쌍바닥이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5일선이 현재 지지 라인으로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상승하고 난 뒤에 5일선과 이격 축소 과정이
상승이 있고 난 이후에 다시 반등, 그리고 5일선과 이격 축소 과정, 그 상승이 좀 반등이 되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현재 지금 계단식 상승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깨지지만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누가 보더라도 좀 당연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차트 다른 종목을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 코이지가 그 이전에 상승 7,000원에서 14,500원까지 상승할 때 그런 패턴을 이제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레오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코이지란 종목의 흐름과 조금 코이지란 종목의 흐름을 한번 참고를 해본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기 이평선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봐두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조금만 한번 늘려보게 된다면은, 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성원산업 같은 경우에 241선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돌파를 하고 난 뒤에 가격 조정이 나오지만 상승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지만은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한번 긍정적인 전망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그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이 유발이 됐다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성원산업은 241선이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했다면,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현재 121선이 조금 지지라인으로 현재 조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21선이 지지라인으로 이전에 작년 12월 달에 121선이 지지라인으로 작용하고 난 이후에 21선을 지지라인으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났는데, 일단은 그 소위 말하는 7,000원 구간에서 쌍봉이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5,8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력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출현하게 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다시 한번 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거래량이 유발이 되면서 위쪽으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 차트 종목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있었나요? 네, 시간 좀 많이 흐른 것 같네요. 예. 좀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사마전기부터 좀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전기 같은 경우는 딴 건 아니고요. 일단 1차적으로 고점 신호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8,000원을 돌파를 6,000원 이후에 지금 이제 그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윗꼬리 운봉이 일단 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반등을 주기보다는 1차적인 고점 신호가 나오게 되면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배드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CJCGB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61선에서 현재 그 61선 부근에서 현재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54,000원이 좀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48,000원을 이탈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241선까지의 추가적인 조정을 좀 예상을 해보시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다음 주 같은 경우에 48,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241선까지의 조정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쌍바닥이라든지 하방 경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17,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15,000원을 현재 이탈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가 매수보다는 관망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주간 차트 미인주 한 종목 발굴해 보겠습니다. 베스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성원산업과 성원산업과 리드코프 중에서 좀 고민을 했는데요. 네. 일단 리드코프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바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그 지하경제 양성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어떤 단속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합법적인 어떤 사금융 대부업체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코스닥에 그 상장된 종목인 리드코프가 그런 쪽에서 수혜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 회사인 그 DK 마린 쪽에서 M&A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드코프가 러시안 캐시 쪽으로 이런 그 M&A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하경제 양성화 그리고 M&A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전략 간단하게 한번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설명은 제외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M&A 그리고 불법 사금융 참고를 하시면서 매수가 6,100원에서 그리고 6,150원 정도 매수가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전고점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인 6,8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근에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5,700원에 한번 제시를 해보면서 다음 주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까지 모두 대응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이달 중순부터 순매수에 나서면서 1조 원 넘게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대거 매수에 나섰고 특히 지난 한 달 새 대거 팔았던 삼성전자도 다시 사들이고 있는데요.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근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1900선을 만들어놨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오늘, 어제도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는 한 3만 주 정도 샀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최근 거래일수 기준으로, 한 3거래일에서 4거일 정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최근에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제일 처음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3분기 이후 성장성의 우려가, 이제 문제가 되면서, 하락을 했던 부분들. 그래서 이제 7월 8일이 최저점을 기록을 했고요. 7월 8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최근에는 매수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월 8일부터 오늘까지 어제까지 집계를 해보니까, 누적 순매수는 마이너스 4만 3천 주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삼성전자를 완전히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볼 수는 좀 없고요. 좀 특징적인 것들은 이제 그 자동차 쪽입니다. 자동차 쪽은 요번에 이제 지수가 밀릴 때도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고, 최근에도,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는데, 현대차가 기준으로는 7월 8일 이후, 어제까지 누적 매수가 이제 110만 주 정도 매수가 됐고, 기아차 역시도 누적 매수 기준으로 260만 주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은 규모의 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말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IT 쪽과 자동차 쪽을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지수의 방향을 위쪽으로 끌고 갈 건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일단 외국인의 매매 분석은 첫 번째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 펀드에 대한 매도가 마무리가 된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뱅가드 펀드 같은 게 이제 6월 말일자로, 원래 이제 7월 3일까지 이제 매도를 완료하기로 했었는데, 6월 말일자로 이제 뱅가드 펀드가 이제 매도가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이제 파생과 연계된, 투기적, 매도들이 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들이 이제 선물 옵션을 만기를 전후해가지고, 일단은 그 특정 그 지수 관련 대형주에 대한 매도를 거의 마무리하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은 그 외국인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산다라고 보기보다는 특정 펀드의 매도가 마무리되면서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소량의 매도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흐름들이 좀 보고 있는데 뭐 그런 쪽에서 일단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를 좀 매도가 좀 진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거고 아직까지 이제 그 자동차를 제외한 외국인들의 어떤 추세적인 매수가 이어지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부 매수가 좀 들어오는 쪽은 아마도 장기 펀드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단기적인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는 쪽보다는 좀 길게 보고서 장기 쪽으로 접근하는 펀드가 좀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의 그 매매 특징 중에 또 하나를 좀 찾는다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특정 종목을 사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특정 종목을 살 때는 이제 미국계 펀드가 주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특징이 뭐냐면 그 IT를 산다, 자동차를 산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결국은 지수를 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수를 산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 그리고 시가총액 2위인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하는 거고요. 결국 이들은 지수의 방향을 위쪽으로 놓고 보는 매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제 파생과 연결해서 봤을 때는 지난번 만기 때까지는 전체적인 지수의 방향을 외국인이 아래쪽으로 좀 밀어내렸다라면 이번에는 지수의 방향을 좀 위쪽으로 밀고 올라가기 위해서 그 대형주 쪽을 담아서 파생주과 연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매매가 아니냐라는 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계 펀드하고 유럽계 펀드에
지수의 방향보다는 종목이 좋은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사는 그런 특징들을 좀 갖고 있는데 유로케 펀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지수의 방향성을 갖고 이제 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좋다 나쁘다의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시향을 놓고서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하면 지수 관련 대형주를 좀 담았다가 지수가 내려갈 것 같으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덜어내는 이런 매매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도 매매 방향들이 결국은 그 미국계 펀드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에 양쪽 완화 쪽의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한 것이 이제 유럽 쪽이니까 아마도 유럽계 펀드 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좀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매수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추세적으로 지수를 위쪽으로 끌고 올라가는 본격적인 매수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는가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들은 지수의 어떤 구간들을 정해놓고 움직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성에 따른 매매고 아마도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비중을 좀 줄이는 매매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우리 투자자들은 외국인의 어떤 지금 대형주 매매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관심은 지금 순환매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보통 이제 빠르게 돌고 나서 결국 여기서 이제 순환매 마무리되면은 못 올라가는 종목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다시금 순환매에서 짧게 조정받고 재차 상승하는 쪽이 상당 부분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영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순환매 관점에서 조금 그 조정을 적게 받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방향을 좀 잡아서 그 관심을 갖는 것이 현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수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의 방향성에 따른 매매가 아닐까 추세적인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이라고 판단하기 이르다 말씀해 주시면서 아직까지는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순환매 업종에 대해서 주도주에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대박의 감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